저는 이집트에서 온 언어학자 자이라입니다. 아랍 문자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가 왜 지금 이 사막 한복판에서 한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문자에는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는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1년간의 한글 연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먼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언어학자 자이라입니다. 올해 26이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고전 아랍어 문학과 꾸란 해석을 전공한 뒤 언어와 문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조상의 혼이 담긴 유산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저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세계 다문화 언어 연구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언어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문자 체계와 언어, 문화에 대해 1년간 함께 연구하는 공간이죠. 저희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처음 이 연구센터에 합류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랍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이고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은 어떤 문자보다 뛰어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꾸란이 아랍어로 쓰였다는 사실은 이 언어의 신성함까지 더해주죠. 제게 아랍 문자는 신의 목소리를 인간이 담아낸 유일한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센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럽 쪽 대표로는 프랑스에서 온 라틴 문자 전문가 리오넬이 있었고 아프리카 출신의 소말리아어 연구자 하니프, 그리고 아시아 대표로는 일본에서 온 히라가나 전문가 유코가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의 문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며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인상을 주는 한 여성이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교환 연구원이었고 이름은 윤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발표할 때도 목소리가 크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윤정은 한국의 고전 문자와 현대 문자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언어 전문가였는데 놀랍게도 5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히브리어까지 단순히 말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자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 문자에 대한 이론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현대 언어 처리까지 연구 범위가 넓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5가지 언어를 다 연구할 수 있지? 그러나 윤정은 그저 과장된 명성이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초반 그녀가 처음으로 발표한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구조였죠. 그녀는 발표를 시작하며 먼저 전 세계 언어의 문해율 데이터를 제시했고 이어 한글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구성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수천 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문자 설계에서 드물게 보이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직접 디지털 문자 인식 알고리즘을 시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어를 AI가 인식할 때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비교하는 자료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자료 속에서 한글은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났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놀라워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동요하고 말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랍어는 꾸란의 언어이고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예술적인 문자예요. 그런데 단지 효율성과 디지털 처리의 용이함만으로 문자의 우수함을 판단하는 발표에 박수를 치는 것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정 씨, 문자가 단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만으로 우열이 갈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윤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자의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언어가 인간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랍 문자의 가치가 간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단지 실용성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의 자극을 받은 듯 한글에 대해 직접 분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박을 위한 준비였죠. 한글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가? 이 사연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윤정의 발표가 있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된 발표였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직접적이었기에 저처럼 언어에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죠. 게다가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디지털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이라. 당신은 아랍어를 알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건 단순한 데이터 싸움이 아니야. 그렇게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직접 분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센터에는 각국 문자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고 윤정은 자신이 개발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해 두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료를 다운로드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접한 한글은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기억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미음은 입모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 철학적 구성. 이 모든 것이 과거 한 왕과 학자들이 만들어낸 문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연구자 유코였습니다. 유코는 히라가나 및 일본어 문법 연구를 전공한 학자로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발언이 직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녀는 윤정의 발표 이후 분위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다 함께 토론을 하던 중 유코가 말했습니다. 한글도 괜찮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본어처럼 정서와 맥락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 사비나 와비 같은 감성은 일본어가 아니면 표현이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표의 문자와 음절 문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배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러자 유코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억지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그건 일본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문자만으로 복잡한 감정을 담을 수 없다면 그건 언어의 한계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글쎄요, 감성도 중요하지만 전달력이 우선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 주관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문자 인식률 비교 실험이었고 저를 포함해 유코, 리오넬 하니프 등 모든 연구원들이 참여했죠. 실험은 매우 간단했어요. AI 알고리즘이 각국 문자를 인식하고 오류율과 반응 속도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인식률 98%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영어와 중국어가 이었습니다. 아랍 문자는 72%로 하위권이었고 일본어는 복잡한 문자, 혼용 때문에 인식률이 크게 떨어져 65%에 머물렀습니다. 유코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알고리즘이 일본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니. 윤정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어의 문화적 깊이는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이 실험은 AI가 인식하기 쉬운 문자에 대한 것이고
인간 감정 표현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코는 말이 없었고 저는 무언가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실험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센터 뒤편에 위치한 사막은 늘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래 위에 두 가지 문자를 써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랍 문자로 적은 제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윤정에게 배운 한글로 자이라. 둘 다 나름의 미학이 있었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언어에만 몰두하며 타 언어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코의 지나친 자부심은 분명 억지였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훈민정음 원문이 이곳에도 있나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문자라는 그릇을 새롭게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문을 읽고 난 이후 저의 내면은 꽤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문자란 무엇인가? 단지 말의 기록인가? 권력의 상징인가? 아니면 삶을 이어주는 도구인가?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연구 프로젝트에 더욱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는 각국의 전통 문자와 현대 언어 처리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험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저는 아랍어 고문서의 사례로 11세기 문서를 선택했고 윤정은 세종 때 시기의 한국어 문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참고하려던 아랍 문서 중 일부가 해석이 난해해 분석이 지연되고 있었고 문서의 표기 오류도 많아 AI에 넣고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윤정은 한국 문헌을 번역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무척 빨랐어요. 하루는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어떻게 그렇게 고문서 해석이 빠르세요? 저는 아직도 한 페이지 해석하는데 반나절 걸리는데요. 윤정은 특유의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에는 디지털로 정리된 전통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한글로 정돈되어 있어서 검색도 쉽고 번역 도구도 효과적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문화원에 같이 가실래요? 거기서 자료도 볼 수 있고 시스템도 써보실 수 있어요. 문화원.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부다비에 한국 문화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저에게 그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동시에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며칠 후 윤정과 저는 아부다비 중심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외관은 단정하고 단아했으며 내부는 조용한 열기로 가득했죠. 저는 안내를 받고 한국 고전문서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키오스크 형식의 디지털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이 모든 정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 가능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제가 특정 문서를 찾기 위해 조선중기경제문서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자 관련 문서가 날짜, 주제, 지역별로 정리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밀한 정리가 가능하지?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자료들이 모두 한글로 통일된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검색 정확도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랍어 고문서들은 해석자에 따라 단어 표기가 달라지고 어떤 단어는 시대마다 철자가 바뀌어 자동 검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문서들은 수백 년 전 문헌임에도 현대어와 함께 병기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는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정이 말한 문자와 시스템의 결합이구나. 저는 자료를 복사해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했고 조사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맥락 파악이 쉬웠습니다. 더구나 단어마다 뜻풀이와 발음, 현대어 해석이 함께 떠 있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지 정보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정보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문화원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출력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이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 시스템을 써보면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멈춰 서게 됐습니다. 한글은 단지 소리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자였던 겁니다. 문화원을 나서며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글은요, 사람을 위한 문자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아랍 문자가 과거의 진리를 담았다면 한글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연구센터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는 문화의 흔적이자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리고 한글은 그 등불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다. 문화원 방문 이후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한국 문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글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해와 소통을 위한 질서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특히 단어의 위치, 조사, 어미의 변화는 논리 구조가 분명해서 아랍 문장과는 또 다른 쾌감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연구센터에서 다시 모둠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문자의 진화 방향 보존인가 혁신인가. 저와 윤정, 유코가 같은 소그룹으로 배정됐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대화로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한글 분석 재미있지 않아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문법 구조가 예술적이에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사용자의 의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유코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실용적인 관점이잖아요. 문자가 예술이라는 건 감성과 모호함,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해요. 일본어는 그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진 않나요? 저는 오히려 요즘 한글을 보면서 언어가 정확할수록 소통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유코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냥 기능적인 문자에 불과해요. 그 안에 감성, 계층적 문화, 정서적 중의성이 담기지 않잖아요. 문자란 혼이 있어야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속에 뭔가 불이 확 켜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코씨, 저는 한글을 단지 기능적인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사람을 위해 고민해서 만든 아주 인간적인 문자예요. 예술은 때로 추상적일 수 있지만 글자는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힘있는 문화 아닌가요? 유코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랍 문자를 포기한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랍 문자를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문자의 가치를 부정하진 않아요. 지금 저는 한글이 가진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고 유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글을 변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제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발표를 앞둔 날,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구센터에서의 이 1년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연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력과 자부심,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의식적인 편견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랍 문자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것이 제 정체성이자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정과의 만남, 한글과의 조우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문자의 힘이란 무엇인가? 그날 센터 대강당에는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리오넬은 라틴 문자의 국제성에 대해, 유코는 일본어가 지닌 정서적 깊이에 대해 발표를 마쳤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문자의 미학과 실용성 아랍 문자와 한글의 비교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먼저 아랍 문자의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서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저에게 신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종교, 예술, 문학과 연결되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죠. 그러나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마주한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순간 스크린이 전환되며 손민정음의 촉한 이미지와 함께 현대 한국의 전자문서, 시스템, AI 문자인식 사례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목소리를 위해 태어난 문자였습니다. 어렵고 고귀한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순하고 논리적인 구조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경청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문자는 기록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였던 거죠.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뒤를 따라 조용한 박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윤정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덕분에 제가 더 많이 깨달았죠.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입니다. 순간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인간을 위한 문자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는 제가 지금껏 붙잡고 있던 아랍 문자의 자존심도 그리고 새로운 문자를 향한 존중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상금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센터 앞 사막에 나갔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아랍 문자로 자이라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한글로 자이라라는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두 문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뿌리와 미래가 조용히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그저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향한 애정이 설계로 구현된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랍어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한글을 존중합니다. 그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문자는 다르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